도파민 시스템과 관련해서 그 우리 그 강의 콘텐츠에 올려놓은 테드 동영상, 마이클 시어모라는 사람의 테드 동영상들 한번 보셨습니까? 거기 또 에서 얘기하는 것 관련해서 제가 좀 오늘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부분이 도파민 시스템을 도파민계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결국 도파민을 신경 전달 물질로 사용하는 그런 서킷들을 이제 여기서 이제 보여주는 거죠. 도파민계 시스템. 그런데 여러분, 신경 전달 물질의 종류와 관련해서는 저희 수업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언급하고, 그것이 뭐 어떠한 소위 행동이나 소위 뭐 심적 현상이라는 것과 관련된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그냥 그 관심 있을 만한 주제에 해당하는 신경 전달 물질 얘기하다 보니까 뭐 대표적으로는 도파민 정도만 얘기를 했던 건데, 여러분, 신경 전달 물질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흥분성 신경 전달 물질 해서 글루탐산, 영어로는 글루타메이트인데 글루탐산이라 번역하는 게 있고, 또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이라 해서 가바라고, GABA, 가바라고 그렇게 일컫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고, 그리고 도파민, 세로토닌, 노르에프네프린. 노르에프네프린은 다른 말로 노아드레날린이란 거예요. 그래서 에프네프린이나 아드레날린이나 같은 말이거든요. 같은 걸 지칭하거든요. 그래서 노르에프네프린, 그리고 아세틸콜린,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신경전달 물질이에요. 제가 금방 언급한 게 6가지인가요? 6가지 맞죠? 6가지인데 그 이외에도 신경전달 물질을 여러분 교재 같은 걸 보거나 앞으로 이제 공부하게 되면은 언급되는 걸 합하면 그게 한 10개 이상 돼요. 그런데 금방 말씀드린 6가지가 가장 많이 거론이 되거든요. 그리고 신경전달 물질을 더 그렇게 연구하고 하는데 가면은 신경전달 물질 숫자가 10개가 아니라 그것이 많게는 그저 수십 개가 되어지고, 학자들은 더 연구한다면은, 그죠, 우리가 어떤 특성에 의해서 구별지어서 이름 붙일 수 있는 신경전달 물질의 종류는 100개 이상도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 중에 금방 말씀드린 6개가 가장 우리 수준에서는 많이 언급되어지고 여러분이 앞으로 자주 접할 거예요. 글루탐산, 가바, 도파민, 세로토닌, 노르필프린, 아세틸콜린, 이렇게 6가지요. 그런데 글루탐산이랑 가바는 바로 이런 대뇌가 아니라 이제 뇌에서, 죄송합니다. 대뇌가 아니라 이 뇌에서 어디든지, 그죠, 세포들 간의 신경 전달 물질로 쓰이는 거예요. 글루탐산이랑 가바는. 물론 지금 얘기할 도파민이나 뭐 이런 것들도 뭐 신경계 어디든지 이제 사용되어지는데, 글루탐산이나 가바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은 이렇게 대뇌 피질상의 세포 사이에서 그것이 분비되어서, 그죠, 다음 세포에서 활동 전이가 일어날 가능성을 높인다든지, 아니면 다음 세포에서 활동 전이가 일어날 가능성을 늦춘다든지 하는 흥분성 시냅스, 억제성 시냅스에 관여하는 신경전달 물질이 각각 글루탐산이랑 가바예요. 그런데 이런 금방 말씀드린 가바나 글루탐산은 그냥 여기저기 대뇌 전체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나머지 4가지 도파민, 세로토닌, 노르에프네프린, 아시콜린은 신경전달 물질을 만드는 그 세포체가, 즉 세포들이 딱 한 곳에 집중해서 모여 있어요. 그리고 그 세포들이 이 뇌 전반에 축삭을 쫙쫙 뻗어서 그 축삭 끝에 가서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함으로써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이나 노에피네프린이나 아세틸콜린을 분비함으로써 금방 말씀드린 글루탐산이나 가바가 하게 되어지는 정보 처리의 어떤 기본적인 수준을 조절을 해요. 정보 처리, 흥분성이든 억제성이든
그런 정보 처리가 어느 만큼 효율적으로 되어질지 그것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도파민, 세로토닌, 아세틸콜린, 노에피네프린이고 말씀드린 이 네 가지는 대뇌 전반에 이러한 신경전달물질 만든 세포체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글루탐산의 가바처럼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세포들이 한 곳에 다 집중해서 모여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은 뇌간부예요. 뇌는 전체적으로 육안을 딱 봤을 때 이 뇌줄기, 뇌간의 전뇌가 이렇게 얹혀 있는 식으로, 덮여 있는 식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고, 우리 이강에서 신경계 발달을 볼 때 보면은 이 손에도 보면은 결국은 이 뇌간 부위의 일부로서 디벨롭먼트 된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손해까지 포함해서 다 뇌간이라 할 수 있는데 손해를 뇌간에 포함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그렇게 언급하는 경우는. 근데 디벨롭먼트 발달성을 보면 손해도 뇌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 뇌간 뇌줄기가 그죠? 중뇌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다리뇌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연수, 숨골이 있고 이렇게 구성되어지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네 가지 신경전달 물질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세로토닌, 아시콜린을 신경전달 물질 만든 세포체들은 바로 이 뇌간 중에 중뇌와 상부, 즉 중뇌와 이 상위 부분에 다 밀집해서 모여 있어요. 글루탐산이나 가바와는 달리. 그리고 그 세포들 간에 서로 밀접하게 시냅스를 주고받아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분이 아니라 이부위가 그물처럼 그런 형태를 띈다 해서 망상체라 그래요. 그런데 바로 이 부위가 이 대전내 전체를 깨워내는 각성 역할을 하는 부위예요. 바로 도파민, 노에프리핀, 세로토닌, 아시콜린이 뇌간부에 포진해서 그 부위를 일컫는 구조적인 이름은 망상체를 일컫는데 뇌간 중에서도 상위 부위에 포진해서 이것이 대뇌 전체로 축삭을 뻗어내 가지고 외부에서 주어지는 아니면 신체 내에서 주어지는 어떤 감각 정보에 의해서 이것이 각성이 필요하다. 아니면 각성하더라도 이 각성 수준을 높여야 된다. 낮춰야 된다는 것과 관련해서 대뇌 전반에 가서 이러한 신경전달 물질을 각각의 신경전달 물질을 그때그때 상황에마다 도파민을 어떤 데는 노르피네프린, 세로토닌, 아세틸콜린 이런 식으로 쭉 분비하게 되면은 이 각성 수준의 높고 낮음이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가바나 글루탐산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시각이면 시각, 청각이면 청각 그 관련돼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행동하고 소위 사고하고 느끼는 것과 관련된 정보 처리를 조절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부위를 지금 각성과 관련된데 이 부위가 하루 동안에 이것이 각성 수준이 저절로 높아졌다 낮았다 높아졌다 낮았다면서 수면과 각성을 조절하게 돼요. 이건 저절로 이렇게 높아졌다 낮았다. 이것이 저절로 높아졌다 낮았다 각성 수준이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앞서 봤던 교감신경계, 부교감신경계의 그런 활성 정도도 높았다 낮았다 높았다 낮았다 높았다 낮았다 하게 돼요. 자, 대뇌 전체의 어떤 깨어남, 각성과 관련해서 이것이 하루 동안에 깨어있는 동안에도 각성 수준이 높을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고 여러분 지금 이 시간 각성 수준이 높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어제 오늘 요 며칠 상간에 어떻게 생활했냐에 따라 지금 각성 수준이 또 영향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어쨌든 지금 각성 수준이 높아야 될 텐데 하루 중에도 각성 수준이 높았다 낮았다도 있지만 밤과 낮을 봐서도 각성 수준이 높았다가 낮아지는 수면 단계 그리고 해가 뜰 쯤 되면은 그죠 여러분의 그런 생리적인 그리고 신경생리적인 그러한 상태가 수면에서 각성으로 저절로 넘어와요. 그래서 이것이 각성 수준이 높아졌다 낮았다 높아졌다 리듬을 보이는데 한편 이것이 높아졌다 낮았다 하면서 그 신호는 그죠 자율신경계를 조절하면서 자율신경계의 교감 부교감 수준을 또 높였다 낮았다 해요. 자 그런데 자는 동안에도 각성 수준이 높아졌다 낮았다 해요.
우리 저 뒤에 가면 이제 수면이 거의 우리 종강할 때쯤 가면 이제 수면을 다루게 되는데, 자는 동안에 눈알 하면 좀 상스러운 표현인가요? 어쨌든 눈알, 안구가 빨리 움직이는 rapid eye movement 수면이라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은 수면은 그냥 아니다 해서 no라는 뜻으로 NREM 수면이라고 크게 대별돼요. 자는 동안에도. 그런데 이 자는 동안에도 REM 수면 때는 각성 수준이 높아요. 이때는 각성 수준이 낮고. 그런데 이 각성 수준이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이 이 부위의 활동과 관련되어지는데, 이렇게 각성 수준이 높아질 때 자율신경계도 이것에 의해서 자율신경계가 오르락내리락 한다 했죠. 자는 동안에 자는 동안에도 각성 수준이 높아지는 이때 REM 수준 때 교감신경계 활성이 높아져요. 그 REM 수면 때는 활성이 낮아지고. 그러니까 24시간 동안에도 높아지고 낮아지고 하지만 자는 동안에도 각성 수준이 낮아지고 하면서 우리 내부 장기와 관련된 활성 정도, 자율신경계의 활성도도 높아졌다 낮았다 한다는 거죠. 바로 그것과 관련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도파민이에요. 우리 세로토닌, 노에피네프린, 아세틸콜린 이런 것들은 얘기한 적이 없는데, 저 뒤에 가서 그 기억을 얘기를 할 때 아세틸콜린 얘기를 좀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도파민만 보여주고 있지만 나머지 세 개도 금방 말씀드린 이 중뇌 그리고 상위 다리뇌, 즉 뇌간의 상위 부분에 세포체, 신경전달물질 세포체들이 딱 밀집해 있어서 각각의 경우마다 대뇌 전체에 그것이 어떻게 신경전달물질 분포하면 하느냐에 따라, 그죠? 각성 수준을 조절하고, 그럼으로써 구체적인, 예. 그래서 지금 다른 세 가지는 여기서 우리가 볼 수는 없고, 지금 현재 당장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도파민계를 보여주는데, 왜 앞에서 배웠던 도파민계를 시험도 끝났는데 다시 얘기하느냐? 바로 제가 지난 주차에 올렸던 그런 자기 기만의 패턴이 도파민계 활성화와 관련되고, 그것이 우리가 앞서 배웠던 조현병에서의 그러한 망상이나 환각과 관련된 양성정상이라 얘기한 것과 관련되고, 평상시에 소위 정상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기 자신을 포함한 타인, 이 세상을 인지하는 것과 관련되기 때문에 제가 그 동영상을 보시고 또 지금 이 얘기를 그것과 관련해서 하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앞에서 도파민 시스템은 두 가지였었어요. 하나는 보상 경로와 관련된 도파민 시스템이 있고, 하나는 파킨슨병과 관련된 도파민 시스템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도파민 시스템이 지금 하나, 두 개인데, 하나는 흑질선조로요. 이 용어를 얘기할 때 다 출발되는 부분을 앞에 쓰고 종착하는 부분을 뒤에 써요. 즉 세포체가 있는 부분을 앞에 쓰고 축삭 종말이 끝나는 부분을 뒤에 써요. 여기 흑질선조로가 뭐냐면 흑질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파킨슨병의 신경학적 원인은 흑질세포의 사멸로부터 시작된다. 신경학적 원인은. 그 환경적 원인, 유전적 원인은 있지만, 그죠? 신경학적 원인은 흑질세포 사멸인데, 바로 이 지금 흑질선조로가 파킨슨병과 관련된 도파민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흑질에서 시작해서 우리 수업에서는 그것이 바닥에서 끝난다. 또는 기저핵에서 끝난다는데, 여기 선조가 뭐야? 선조는 이것이 줄무늬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 바닥핵을 구성하는 요소가 세 가지 있어요. 또 하위 그런 구조물이. 제가 수업에 언뜻 그런 게 있다고 얘기했지, 구체적인 이름은 얘기 안 했어. 그까지 얘기하면 너무 복잡하고 여러분 또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그런데 이 구조물을, 그죠? 이렇게, 조직학적으로 보면은 그것이 줄무늬처럼 보여서 이 바닥핵의 별명을 선조체라고도 불러요. 그런데 뇌 부위 안에 선조체라는 이런 별명을 가진 부위가 또 한두 군데 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얘기한 선조체는 바닥을 얘기해요. 그래서 흑질 선조로가 여기서 오렌지 속으로 보이는 거. 오렌지 속. 자, 흑질에서 시작해서 가요. 이 지금 미상핵이라 얘기하는데, 이 미상핵이 바닥핵을 구성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미상핵으로 가요. 그런데 우리는 미상핵 하지 말고 바닥핵, 기저핵 이렇게 얘기하시고, 앞으로도 기대되면 아니면 미상핵 여러분 또 공부하시거나 제가 얘기할 기회가 있겠죠. 그런데 이 부위로 가는데, 이 부위가 뭐죠?
도파민 상실은 파킨슨병과 관련되고, 파킨슨은 근육 강취기가 얘기했죠. 그 운동장애와 관련된다. 운동장애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현상을 보이는지 우리 수업 때 얘기했었어. 그래서 정상적인 운동 행동을 위해서는 이 부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얘기하는 거. 바로 이 활성화가 달리 표현하면은 바로 각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 각성은 여러분이 지금 이러한 뭐 이런 지식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뭐 학습하고 암기하는 데만 각성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죠? 정상적인 반응, 행동을 하는데도 뇌가 각성되어야지만이 그러한 반응, 행동도 결국은 뇌세포를 통해서 정보 처리된 결과가 근육을 통해서 나타나니까, 뇌세포가 그런 정보를 제대로 처리하려면, 감각을 처리해서 운동을 나타내려면은 이 뇌가 깨어나야 되겠죠. 각성이라는 것은 바로 컴퓨터에다가 파워 넣는 거랑 마찬가지죠. 컴퓨터에 지금 배터리가 다 바닥이 났다면 화면이 점점 어두워지면서 아무런 컴퓨터 작업을 못하는 거예요. 그거에 비유되니까 바로 운동의 경우에도, 그죠? 이 활성화가 지금 척질 선주와 관련해서 도파민이 활성화되는 것이, 작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데 그 시발점이 어디냐? 바로 뇌관 중에 여기서 중뇌, 흑질 부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이거 배웠던 거죠. 배웠던 거. 근데 지금 여기서는 각성이다. 뭐 이렇게 대뇌 전체를 어떤 그런 정보 처리와 관련된 조절 역할을 하는 부위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 보상 경로와 관련해서 도파민 배웠죠. 그때는 그 시작이 중뇌, 예, 바로 이 중뇌. 그리고 BTA라는 부분에서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Ventral Tegmental Area. 예, 우리 중간고사 이전에 얘기했죠. 이게 Ventral, 복측, 그리고 Tegmental, 피계, Area. 여기는 복측 피계, 야자는 뺐는데 복측 피계, BT에서 시작해서. 그래서 어디를 거치죠? 측핵 또는 기대맥을 거친다는데, 여기 측핵. 거친 다음에 여기서 다시 도파민 시냅스 하고, 최종적으로 이것이 어디? 전전두 피질로 가서 도파민을 분비하게 될 때, 이 부분이 활성화될 때 우리는 쾌감, 보상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도파민 방출원, 즉 이 도파민 시스템이 활성화되면은 보상, 쾌락을 유발하게 된다. 경험하게 된다. 나오죠. 근데 이 시작을 뭐 중뇌 변연으로 했어. 그 BTA가 중뇌에 있으니까 중뇌라 얘기하고, 변연이란 말은 뇌가 있고 지금 뇌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뇌가 뇌줄기에 인접한 주변 부위를 가장자리, 둘레 이런 뜻으로 변연계라 불러요. 변연이 그런 뜻이요. 가장자리, 둘레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변연이란 말은 뭐 때문에 변연에 붙였냐면 이 기대맥 측핵 때문에 변연이라 붙였어요. 그래서 이 기대맥 측핵이 바로 이 뇌관 가까이 주변부에 포함된다 해서 여기서 중뇌 변연이라고 붙였어요. 시작을 중뇌에서 시작해서 변연까지 간다. 이거 지금 최종적으로는 전전두 피질까지 가잖아요. 예, 전전두 피질 중에서도 이것이 전전두 피질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디 가죠? 신경윤리학과 관련해서 접근 회피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는 결국 복내측 전전두 피질로 간다 했죠. 그런데 이 바로 복내측 전전두 피질이 이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이 지금 뇌 그림이, 그죠? 딱 반을 잘라서 안쪽을 보여주니까 복내측 같으면 이 부분이 복내측 전전두 피질이란 말이야. 그죠? 이 부분이 전전두 부위이긴 하지만 이것도 변연기에 포함돼요. 포함시켜요. 학자들이. 근데 이 변연이란 말이 굉장히 이게 부정확한 말이고, 어떤 학자들은 없어져야 할 그런 용어, 개념이라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 복내측 전전두피질도 변연에 포함시켜요. 그래서 중뇌에서 시작해서 측핵도 변연, 이 복내측 전전두도 변연에 해당해서 시작하는 부분이 중뇌고 끝난 부분이 변연계다, 변연이다 해서 중뇌 변연노라 이렇게 이름 붙인 거야. 근데 이것은 바로 우리가 앞서 봤던 보상 경로를 얘기를 하는 거야. 보상 경로는 그것과 관련된 어떤 기능이랄까요? 그걸로 붙인 이름인 거죠. 이게 두 가지야.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도파민 방출은 보상 쾌락을 유발한다. 그리고 여기서는 습관성 약물. 이제 뭘 우리 흔히
향진성 약물이라 얘기하고, 뭐, 니코틴, 흡연과 관련된 니코틴이나, 그죠? 음주와 관련된 알코올, 이것도 이야기 포함되겠죠.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신경 전달계이다. 바로 보상경로 얘기할 때 중독 얘기했었죠. 근데 여기서는 약물만 얘기하지만 약물이 아니라 우리가 하게 되는 여러 가지 경험, 소위 내가 기분 좋다, 행복하다, 만족스럽다 하는 그런 어떤 경험들은 다 이 부위를 매개해서 여러분이 이런 심적 경험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수업을 통해서 그죠? 이 뿔을 받아서 야 너무 기분 좋다, 행복하다 할 때 바로 이 부분이 관여하는 거예요. 그때는 쾌락이다 얘기하지 않고 뿌듯하다, 행복하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죠? 제가 술을 한잔 하거나 마약을 해서 내가 소위 흔한 말로 뿅 간다 할 때랑 그것이 결국은 뇌에서는 이 같은 부위를 관련하는데 그것이 어떤 맥락에서 그런 개념을 하냐에 따라 그것이 행복이다, 사랑이다, 만족이다 얘기하고 어떤 경우에는 쾌락이다, 뭐 뿅 간다, 그죠? 뭐 그죠?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이 보상 경로가 중독과 관련된다 얘기하면서 또 곧 이어서 얘기한 것이 조현병이었어. 바로 이 보상 경로에서의 도파민의 비정상적인 활동 정화가 조현병과 관련된다 얘기하면 이게 다 우리 배웠던 거야. 이런 용어나 그죠? 이런 것들 그리고 이 뇌관과 관련해서 이렇게 이 각성계라는 이름으로 그것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대뇌 전체의 어떤 정보 처리를 조절한다라는 얘기만 오늘 추가됐을 뿐이야. 바로 이렇게 대뇌 전체의 정보 처리를 조절하는 것과 관련해서 바로 제가 올려놓은 그 유튜브 상에 자기 기만을 왜 하느냐 또는 왜 환각이나 환상을 경험하느냐가 도파민 활성화와 관련되는 거야. 그래서 그 내용 보시면 도파민계가 활성화할 때 우리는 그죠? 실제와 다른 그러한 경험, 인식 또는 그러한 해석을 하는 경향성이 높아지는데 이것이 중독의 경우에 보여지는 어떤 그런 왜곡된 인식 그리고 지금 조현병과 관련해서 환상망각 그리고 또 일반인들이 여러분이나 저도 마찬가지고 평소에 하게 되어지는 그런 뭐랄까요 자기 기만적인 그런 인식 경향성을 높여준다라는 거. 우리 여러분 뭐 프로이드와 관련해서 얘기 들을 만한 수업은 뭐가 있나요? 그런 수업에서 프로이드 하면은 뭐 이더니 슈페고니 뭐 이런 것도 있고 있지만 또 한 가지가 자아방어기제. 프로이드의 그런 딸이 그죠? 이렇게 연구해서 만드는 개념 자아방어기제라는 게 있죠. 그런데 그 자아방어 기제라는 것이 결국은 자기 기만 행위거든요. 우리가 의식을 갖고 있는 인간이 진화의 산물로 어쩔 수 없이 생물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나도 속이고 남도 속여야 돼요. 그것이 뭐 우리가 사기치고 그죠? 뭐 남을 어떻게 해롭게 하고 이런 의미의 어떤 속인다 기만이라기보다는 우리는 실제와 다른 동일한 경험을 하고서도 맥락에 따라 경우에 따라 남이 하느냐 나가 하느냐에 따라 실제와 다른 그런 식으로 우리는 그것을 해석하고 설명하고 판단한다라는 거야. 그것이 사회 심리학에 가면은 내부기인, 외부기인. 남이 하면은 뭐고 내가 하면은 뭐고. 내가 하면은 뭐 그죠 그런 내로남불이라 그러나요? 뭐 그런 식으로 우리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 판단의 경향성이 있냐 이것이 다 자기 기만의 이름으로 다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기 기만성을 높이는 것이 바로 이 도파민 시스템이다를 얘기해 주는 것이 그 테드 동영상 자기 기만의 패턴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흑질하고 복척피와 BTA가 바로 지금 요만큼이 중뇌고 여기가 여기가 바로 뇌척수액이 요래 흘러가는 그죠? 위에 있는 내실에서 이 손에 있는 내실 쪽으로 흘러가는 요 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 부위는 중뇌 쪽에서 뒤편 예, 배측 할 때 배자는 등이란 뜻이죠. 등이고 요 부위는 이 뇌척수액이 흘러가는 그걸 기준으로 볼 때 그죠? 복척 앞쪽이에요. 이 흑질과 BTA가. 그런데 흑질 BTA가 바로 중뇌 복척 부위에 바로 인접해 있어요.
흑질 바로 앞쪽에 흑질보다 좀 더 복적 부위에 이것이 바로 이렇게 접해서 있어요. 접해 있어요. 요거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전체적으로 도파민을 분비하는 신경세포처럼 모였는데 어떤 녀석들은 어디 바로 바닥으로 가고 어떤 녀석들은 어디 바로 이렇게 척핵을 통해서 전던 쪽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가 결국은 다 그죠? 파킨슨 병과 관련해서 바닥액을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이 다 결국은 지금 각성하고도 관련되지만 이것이 동기하고도 관련돼요. 보상 경로의 활성화가 우울증 환자 같은 경우에 그것이 활성화가 비정상적으로 낮다 그랬죠. 달리 그 사람들은 동기가 떨어져요. 동기하고 관련되고 이 도파민과 관련해서 우리 그 메틸페니데이트 흔한 말로 그 뭡니까 리탈린 약명을 제품명을 리탈린이라고 흔히 얘기할 공부 잘하는 약 그것도 도파민 시스템을 활성화시키는 거죠. 그죠? 효능계 역할을 해서 그거는 뭐가 잘 관련되죠? 주의와 관련되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결국 다 뭐요? 동기, 주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지금 이 운동을 그죠? 자발적인 운동을 일으키냐 마느냐 이렇게까지 운동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심리학에서 동기니 주의니 뭐 각성이니 뭐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운동이니 얘기하죠. 이게 다 별것처럼 여기지만 아까 제가 행복이나 사랑이나 쾌락이나 만족감이나 결국 뇌 안에서는 같은 시스템의 활성화와 관련된다 얘기한 것처럼 이것들도 우리가 구별하기 위해서 붙인 이름이지 결국 운동이나 우리가 소위 정신적이라 얘기하는 동기나 주의나 정서나 감정이나 결국은 뇌 마찬가지예요. 뭐 유기체가 하는 뇌를 매개로 신체도 있어야 되겠죠. 신체를 통해서 뇌를 매개로 유기체가 하는 그냥 하나의 물리적 사건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게 대해서 정신이니 뭐니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그것이 실제하는 것처럼 실체론적으로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접근하게 되면은 이건 완전히 오리무중이고 엉망진창이고 그렇게 해서는 다른 동물들 자체와 인간 자체의 이해가 자체가 달라져요.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영혼 이렇게 이름을 붙여버리면 누군지 모르겠지만 뭐 100이면 100은 아닐 수 있겠지만 우리 사람들 중에 일부가 영혼이라고 이름 붙일 만한 그런 경험을 함으로써 거기에 대해 이름을 붙이고 그걸 사람들을 통해서 문화 안에서 그러한 개념을 공유하고 있으면은 그러한 문화 속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영혼이 실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진다면은 그럼 영혼이 뭔지 우리 연구해 보자. 심리학이든 뭐 어떤 뭐 인간을 위한 그럼 영혼을 찾아 헤맨들어. 영혼이 있습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뇌에서는 결국 같은 부위가 활성화되는데 어떤 맥락에서는 뿌듯함, 어떤 경우에서는 행복, 어떤 경우에는 사랑, 어떤 경우에서는 쾌락, 어떤 경우에서는 뭐 그죠? 뭐 아까 제가 뭐 속된 말로 뿅 간다, 보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다고 해서 이 각각이 다 독립된 실체로서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영혼이라는 것이 이름이 붙었다 해서 그것이 꼭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연구해 보면은 그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실체가 밝혀지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 우리가 심리학에서 다루는 이러한 개념들, 이걸 이제 구성 개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연구 방법론이나 이제 통계학을 배우게 되면 구성 개념이라는 것을 이제 뭐 들어보고 하실 텐데, 결국 뭐 동기니 주인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각성이 이런 것들을 구성 개념이 얘기해요. 이런 구성 개념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실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름이 곧 존재라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면은 뭐, 뭐 인간 이해, 뭐 동물 이해, 뭐 뇌 이해 이런 말 들어서 그냥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뇌를 중심으로 배우긴 하지만 뇌만 홀라당 떼어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저희 뇌를 지금 꺼내서 실제 이 뇌세포들이 작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공적으로 인큐베이션 할 수 있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그 뇌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이 제가 지금 여러분을 만나고 얘기하는 이런 경험을 그대로 하는 건 아니에요. 결국 우리의 심리적 현상, 행동이란 것은 내가 처한 이 환경, 그리고 나의 몸의 상태, 그리고 그 뇌, 이 삼박자가
아까 그물 모양인데 말 그대로 이 망으로 네트워킹으로 엉클어져서 이루어지는 중에 그것이 어떤 경우에는 도파민이 이 부위에서 작용할 때 그것이 학점과 관련된다면은 만족감으로 관련되고 똑같이 도파민이 작용하더라도 그것이 이성과 관련된다면 사랑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 경험을 하게 되고 이것이 어떤 도박이나 중독 행동이나 약물과 관련된다면은 이거는 엑스터시 뭐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이요. 엑스터시가 따로 있고 사랑이 따로 있고 만족이 따로 있고 행복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런 이론론적 입장이 아닌 이원론적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이름에 해당하는 실체가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바로 서양 전통적인 철학적 배경과 그리고 그것이 교회를 통하고 데카르트 통해서 내려온 그 전통은 소위 정신적인 것이 따로 있는 것처럼 여겨져서 정신을 찾아 헤매는데 동기라 이름 붙이면 동기가 어딨지 뇌에서 찾으려고 하고 그죠? 감정이라면 감정이 어딨지 뇌에서 찾으려고 하고 영혼이라는 이름이 있어 영혼이 어딨지 뇌에서 찾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타당하지 않는 얘기란 거죠. 그런데 그런 식의 심리학적 이해를 하려는 것이 아직도 여전히 심리학 안에 있어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리학이 아닌 스트롱한 사이언스를 하는 물리학자나 화학자는 심리학자가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 심리학은 과학입니다 얘기하면은 웃어요. 너네가 무슨 과학이냐 그 소설도 아니지 얘기하냐. 바로 금방 얘기 드린 그러한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는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세계를 인식하는 관점이 어떤 편에 쓰냐에 따라 완전히 판이하게 달라져. 우리 흔히 사랑하면 사랑이 있는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얘기야.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럼 인간은 사랑이란 것도 없고 우리는 다른 동물하고 차이도 없고 다른 동물도 못하냐? 아니요. 이런 시스템 하에서 이렇게 작동할 때 내가 사랑이라고 이름 붙이는 그런 경험을 한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면은 그것이 왜 사랑은 퇴색되고 인간은 다른 동물만 또 못하다고 그렇게 여겨지나요?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게 바로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연어 같은 경우에 그죠? 그 녀석들은 우리처럼 그런 소위 정신적이라 얘기하는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행복인 사랑이 이름 붙일 만한 그런 경험을 그죠? 우리만큼은 하지 못할 테고 자기가 연어인지도 모르고 그럴 거예요. 자기 자애고라는 것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걔네들은 뭐요? 자기가 태어날 그 알로 부화한 그 장소가 수정된 알이 뭘 알겠어요. 그런데 그 큰 대양으로 갔다가 나중에 그리로 돌아가요. 새끼 낳기 위해서. 그 돌아갈 때 다 돌아가나요? 가다가 중간에 포식자한테 잡혀먹을 수도 있고 가다가 그 얕은 물줄기에 돌에 부딪히면서 몸이 걸레처럼 너덜너덜하게 돼서 죽는 경우도 있고 그 도다리 따다도 알을 놓자마자 다 나으면 걔들은 죽어버려요. 암놈은 알을 놓고 수컷은 거기다 정액을 뿌리고 나면 죽어버려요. 자, 그것 사랑이라 표현할 수 있죠. 우리가 붙이는 그런 이름으로 구성 개념을 얘기하잖아요. 요즘 보면은 그죠? 애들 그렇게 갓난 애들 폭행하고 사망하는 사건이 있는데 그게 비하면은 누가 더 사랑해요? 그러니까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해서는 인간을 결코 이해할 수 없어요. 이 역설적인 얘기도 있고 무슨 소리가 싶을 수 있을 텐데 심리학적으로 이해해서는 심리학을 결코 이해할 수 없어요. 심리학을 벗어나서 좀 더 넓은 거시적인 측면에서 심리학을 들여다봐야지만이 심리학을 이해할 수 있어요. 아까 이원론자들이 갖고 있는 인간 이해는 바로 인간 중심적으로 말 그대로 흔한 말로 제가 그런 얘기 종종 듣는데 네 생각이에요. 네 생각. 즉 주관적으로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 이해가 그만큼 타당성이 없었던 거고 그러한 생각이 여전히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서양 사상 같은 경우에는 남아있고 특히 서양 종교에는 그것이 팽배하게 남아있고 그리고 그러한 서양의 문화적 영향 때문에 여러분이나 저나 일상적으로 평상시에 생각할 때는 그런 착각으로 온통
뒤덮여 있어요. 그러한 자기중심적인 인간중심 생각으로는 심리학은 그것이 엉뚱한 길을 갈 수밖에 없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는 자기 이해를 객관적으로 하지 못해요. 그런데 바로 그러한 자기중심적인 생각, 그러한 자기기만적 패턴, 인식 패턴에 영향을 주는 것이 도파민이고, 제가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이 측핵 부분, 이 측핵 부분과 관련해서 도파민의 비정상적인 과활성화가 조현병에서는 망상과 환각이라는 양성 증상을 낳고, 이 복내측 전전두 피질, 즉 전전두 피질과 관련된 어떤 그런 조현병의 증상으로는 인지장애라고 부르는 그러한 증상을 낳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자기 기만적 패턴이라는 것이 조현병 환자들이 보이는 망상 환각과 근본적으로 그것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바로 앞선 시간 강의 끝자락에, 그죠? 에크하르트 톨레라는 사람이 쓴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라는 책에서 인용한 그 부분 보면은, 정신질환자나 소위 저나 여러분처럼 정상이라는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에고를 구성하는 특징이 동일한데, 정신질환자는 뭐 남이 보기에 그것이 뚜렷하게 드러날 뿐이란 거죠. 결국 정신질환자나 저나 정상적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비정상인지 모른다는 거죠. 근데 바로 그런 소위 비정상적이지 모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스템의 활성화와 관련해서 자기 기만적 속성이 높아지는 수 있는데, 그 자기 기만적 패턴 인식에 영향을 주는 것이 도파민이라는 거예요. 자, 금방 말씀드린 이것이 잘 전달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큰 그림화에서 보면은 왜 도파민이 조현병과 관련되고, 왜 도파민이 이런 습관성 약물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러한 행동에 빠지게 되며, 그죠? 이것이 왜 파킨슨 병화에서 그런 인지장애가 나타나는지 전체적인 것이 다 꿰어져서 큰 그림으로 딱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각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잘 전달해 드렸는지, 여러분이 얼마만큼 이해했는지 따라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것을 볼 수 있는지는 그건 모르겠어요. 네,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그런 눈을 가진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수님, 네네네. 그 맹점 저희 이번 예. 강의에서 예. 그 검안경으로 망막을 찍은 사진에서 네. 맹점이 하얗게 반사돼서 보였잖아요. 네. 거기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맹점이 하얗게 반사되는 이유가, 네. 맹점 부분에서는 지방으로 덮여진 마리집들만 네. 모여 있어가지고 시신경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빛이 하얗게 반사돼서 보인다고 했는데, 그렇죠. 그 외 망막 부분에서도 네. 그 광수용기에서 신경질 세포가 중간에 가는 부분에 축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신경절 세포의 축삭이 추상체나 네. 간상체라는 광수용기 쪽으로 그렇게 다시금 뭐랄까요, 리커런트 피드백되는 그런 회로는 없는 걸로 압니다. 제가 제가 그게 없는 걸로 압니다.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거는 그냥 추상체, 간상체, 양극세포, 신경절 세포들끼리 그 순서대로 이제 전기 신호를 발생시키면 전달한다고 해서 그 세포들 간에 축삭으로 연결돼 있으면 거기에 축삭들도 마련돼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무슨 이제 얘기인지 그쪽 알겠어요. 마리집들은 반사가 안 되나? 아니면 왜 안 하얗게 나오나?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다른 세포들은 우리가 가장 정년적인 형태의 그러한 신경세포의 축삭에 해당하는 그런 구조물이 없어요. 우리가 맨 첫 시간에 봤던 신경세포의 구조와 기능할 때 보였던 그 구조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신경세포를 얘기하는 것이고, 망막에서 광수용기, 그리고 수평셀, 호리존탈 셀이라는데 수평세포, 그럼 이제 양극세포, 그리고 에머크린셀에서 무축색세포. 무축색세포는 말 그대로 축색이 없다고 해서 무축색세포로 보는데, 이런 세포는 금방 신경절 세포에서 마리집으로
그렇게 쌓여 있는 것에 해당하는 그런 축삭이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